네, 안녕하세요. 6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 6강 1교시에는 그 중간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과제물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과제물은 기말 끝나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할 때 같이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강 1교시에서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음, 청소년의 이제 성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성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또 청소년 성문화의 이해 그리고 이성 교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바람직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는 어떠한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성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이라고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때 이제 보통 생식기를 가지고 그 해부학적 특성이죠. 그래서 해부학적 특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생물학적 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젠더라고 보통 부르는데 남성성 이렇게 남자다움 뭐 강인하고 용기가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례 남자는 뭐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학습받아 왔죠. 여성성은 여성다움이고 보통 여성은 뭐 부드럽고 연약하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생성해 왔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 문화적 성에서 좀 중시하는 게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여성은 가사 일을 주로 하고 남성은 밖에서 이제 소득을 벌어와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이런 이제 이런 모델로서 성 역할을 이렇게 규정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남성 부양자 모델로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성을 규정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적 경향성이라고 해서 보통 이게 여러 가지 이 차원의 성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태도가 약간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성적 성격들이 이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제 성향들을 보이죠. 그것을 이제 성적 경향성이라 하는데요.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사고, 또 환상, 판타지이고 꿈, 가치관, 신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성적 경향성으로서 상당한 이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이렇게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요. 또, 또 다른 이제 브루스와 글린버그라는 학자는 성의 다양한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부터 보면 이제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아까 비슷하죠. 신체적 특징이죠. 생리학적 반응이고, 그리고 성장과 발달이 이제 남자면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에 대한 어떤 학습된 반응들 그리고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의 성을 바라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뭐 문화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이냐 이게 뭐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윤리라는 게 보통 이제 어떤
어,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회 속에서의 가치이죠. 확립된 가치인데 보통 가치는 선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죠. 어, 그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게 윤리인데, 지켜야 될 가치, 이게 윤리인데,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시비의 문제다 했죠. 옳고 그름의 문제다. 이게 윤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태도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성을 바라보는 차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차원이 있는 것이죠. 성 역할, 아까 젠더를 얘기했죠.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절대적 기준은 없는데 문화마다 차이가 상당히 있죠.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주자학적인 그 유교적인 주자학적인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어서 상당히 성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스와 글린버그는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그리고 윤리적 차원, 문화적 차원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소년 성문화라면 이제 보통 청소년들은 상당히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급변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다. 우리가 문화라는 게 전에 타일러가 얘기했듯이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봤죠.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청소년 성 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에 대한 전반적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어, 청소년의 성문화는 이제 개방적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도 돼요. 이게 이제 세계화 시대고 특히 미디어가 발달하고 특히 개인 미디어도 발달한다 했죠. 청소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인터넷 시대 그리고 휴대폰 시대 그리고 상당한 첨단 기술이 작용을 해서 SNS 등 개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발달한 이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상당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왔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문화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학업이나 진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일탈적 성문화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탈적 성문화와 관련해서 성매매의 문제 그리고 미혼모의 미혼모가 꼭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너무 청소년기의 미혼모는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이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혼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일탈적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개인 특히 미디어, 그리고 SNS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에 상당히 중독이 됐죠. 전에만 하더라도 사이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어떤 잡지나 이런 부분에 소수만이 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랬지만 이제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사이버 음란물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버 음란물 중독이 하나의 일탈적 성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성을 상품화하는 경우도 있죠. 일종의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돈벌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상품화의 문제들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에 이제 적응해서 성적 자아 구성을 하는 시기라는 거, 청소년기에. 그리고 성적 주체로서 형성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 성 정체성.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따져보면 항상 생애 그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습득해야 될, 취득해야 될, 익혀야 될 과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것을 제대로 과업을 익히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성인기가 되거나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반드시 드러난다.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또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특히 이성에 대한 어떤 올바른 성교육, 성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올바른 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2013년에 청소년 성문화와 같은 실태 조사를 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들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조사할 때 항상 실태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사했는지를 한번 보면 청소년기의 성욕구와 성충동의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봤죠. 보통 청소년기가 우리가 9세부터 10대인 9세 10대를 시작하는 9세부터 한 24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지만 이렇게 그때까지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 성욕구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충동을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로 쭉 요즘에 이제 그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가 양호하게 돼서 초등학교로 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어떤 자유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조사하고 야한 영상물 시청 실태는 이건 상당히 이제 청소년들이 아까도 했던 미디어의 접근성이 아주 어,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그 음악쇼를 듣고 초등학교부터 이런 이제 영상물 시청하는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의식이 이제 보통 혼전 동거는 어떠냐 이런 물어보면 상당히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징이 개방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디어의 영향도 있죠. 그리고 혼전 성관계 문제도 상당히 이제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성매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기성세대들이 일탈적 성문화로 우리가 지목됐던 성매매는 극히 일부만 그런 이제 어떤 긍정적인 태도나 가지고 있지 대부분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제 음란물 접촉은 당연히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 직접 사용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화되고 거의 범죄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요즘 많이 그런 부분들도 좀 범죄를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죠. 보도를 하면 상당히 이제 이게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청소년 성문화 이 청소년들이 이런 이제 나쁜 촬영 행위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소수 2% 정도만이 촬영을 하고 그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는 상당히 이제 그 집중 부각하고 반복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우리가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실태를 조사해 보면 그 어떻게 추이가 나타나고 그 어떤 그 변화 추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고 어떻게 대처할 거고 어떻게 예방하고 또 잘못된 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이제 시각, 어떤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것을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실태 조사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이면 그러한 관점에서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실태에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몇 프로라는 걸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고 이제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약간 이제 교정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보통 이성교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성교제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성과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소년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이성을 만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이 편견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선입견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성 간의 만남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기가 일종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가 독립돼서 또래 집단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성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 역할은 주로 이제 사회 문화적인 젠더의 관점인데, 보통 성 역할에 대해서 올바른 성 역할이다. 그동안 이제 너무 편향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성 역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그것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성을 만나보면서 시행착오를 항상 거치겠죠, 더. 왜냐하면 청소년기라는 것이 결국 청소년이라는 게 완벽한 성숙된 차원에서 차원으로 가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 확립에 상당히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면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을 직접 만나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삶은 총체적인 겁니다. 삶을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삶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배운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를 조금 경험해 보는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이제 대면 관계는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혼성 집단의 공동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이렇게 통해서 대면 관계라는 것도 하나의 배워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회화 된다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친밀한 우정 관계 정도냐, 일시적 교제냐, 둘만의 이제 배타적 데이트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 역할을 배워나간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시간적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넘냐 짧냐의 문제인데, 단기간 만남도 있지만 오래 지속하는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만남이 있겠죠. 그리고 이성 상대는 이제 상상 속의 이성, 동성 친구와 같은 이성 친구, 실제 이성 상대로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이성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우리나라의 특성을 더 보면, 우리나라 대입이라는 입시 위주의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압축적인 공부를 하죠. 그래서 주입식 공부도 하고 상당한 양의 학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이런 이제 한국적 특수성이 더구나 그 숨통을 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그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성 교제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다른 이 성을 역할을 하는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각종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정서가 환원되죠, 환기되죠. 그러면서 중에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각종 문제 행동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성 교제에 상당한 이제 이 긍정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성 교제 시기를 우리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4, 6학년으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학교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4, 6학년, 좀 고학년이지만 초등학교 4, 6학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것은 신체적 성숙이 앞당겨지기도 했다는 원인도 됩니다. 사춘기가 빨리 오고, 그러면서 심리적 변화가 또 이렇게 동반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로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연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시주의 경쟁적 교육,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개방적 성태도, 그리고 미디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디어의 문제, 이런 부분들과 해서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엄연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체가 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런 기성세대들의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전통과 간섭으로 인해 음성적으로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음성적으로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 기성세대들이 부정적 시각을 계속 이렇게 부각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면 음성적으로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더 이제 청소년들이 여유가 없어지고 사전 지식이 공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성 교제를 이상하게 오히려 안 좋은 쪽의 이성 교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청소년 이성교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이 있겠죠. 이성교제가 어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봐보시죠. 순기능이 뭘까요? 뭔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관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건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이렇게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빈슨 크로스 같이 섬에서 혼자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그 관계도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잘 못하면 몰라서 제대로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관계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화가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면 사회적 기술도 미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도 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사회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연히 습득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성교제를 통해서 특히 동성이 아닌 이성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배려하거나 뭐 사랑의 개념이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이게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더 조심하고 뭐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특히 정서 기능의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트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차원들도 이렇게 있구나 하고 배우고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여가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 이 전에 이제 대가족 농경사회 대가족 쪽에서 그 핵가족으로 가면서 또 거기서 이제 더 첨단이 발달하면서 1인 가족, 대양 가족, 그리고 동호인들 모여서 사는 동호 가족, 여러 가지 가족의 유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상당히 그 핵개인화 되면서 본인 1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어, 가족의 소중함, 뭐 누군가를 만나는 소중함은 결국은 여가 기능과 정서 기능에 상당한 이제 그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또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기능을 이렇게 함양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순기능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 선택을 뭐 경험 없이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어울리냐, 나하고 맞느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배우자 선택을 하는데도 상당히 안목을 길러주죠.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20세가 돼서 청년이 되고 그러면 두 가지죠. 크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청소년기가 넘어가면서 청년의 생애 주기에서 청년의 일종의 특성이자 과업입니다. 과업이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바로 거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상당히 안 좋게 되면 결국 성인기에 그 두 가지 과업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항상 그 생애 주기에서도 특성과 과업이 있다.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사회복지적인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어, 연관, 관여,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메커니즘으로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서적 안정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업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제 의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정서적 안정감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문제를 덜 일으키는 측면도 다분히 있죠. 성적 정체감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성 역할 형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호 보완과 협력 관계를
특히 이성 간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아까 정서 기능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억압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이제 그 무의식 속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억압 기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 일종의 병을 가지기도 하고 정신 질환을 가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정신 장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 건강은 특히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감소시켜 주기도 할 것이고 자신감과 또래 집단에서의 지상성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이렇게 건강한 이제 우리가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역기능도 있죠. 기성세대들이 항상 그 강조하는 학업 소홀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학업에 열중해서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성 교절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결국은 이제 학업이나 이런 진로 준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에 해당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특히 좋은 이성교제냐 원만하지 못한 이성교제로 인해서 부정적 정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잦은 교제와 헤어짐이 이렇게 잦다 보면 상실감과 우울감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우울감이 심해지면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 자살의 한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성 경험을 또 10대 임신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성인이 돼서도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교제로 인한 이제 성적 착취 위험성도 노출되죠. 특히 가출 청소년 경우에 이러한 이제 많은 것이 성적 착취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이성 교제와 관련해서 스턴버그라는 학자의 문제죠. 이분은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해서 삼각형에 이렇게 나오는 이제 꼭지점을 보면 친밀감이 있고요, 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 삼각형 이론을 가지고 8가지 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친밀감만 있으면 이제 좋아함이라고 했고, 우애적 사랑, 그 밑을 볼까요? 공허한 사랑은 책임감만 있으면 공허하다고 했고, 또 열정만 있으면 도취성 사랑이다, 이렇게 나눠 놓고,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이제 균형을 잡은 친밀감, 열정, 책임감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놓고, 보통 친밀감과 열정만 있으면 이게 낭만적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유형을 나눴고요. 열정과 책임감만 있으면 뭐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나누고, 친밀감과 책임감만 있으면 이것은 이제 우애적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가 사랑이 아닌 유형을 8번째를 또 했죠.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8가지를 나눴고요. 청소년기 사랑은 특히 친밀감이 상당히 강조되는 사랑이 많다는 것이고, 열정, 그 다음에 열정이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친밀감과 책임감이 있으면 우애적 사랑인데 우애적 사랑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 이제 얼빠진 사랑이 2번째고, 낭만적 사랑이 이제 친밀감과 열정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순서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교제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존 그레이라는 학자가 5단계로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제 존 그레이의 어떤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학자들이 이렇게 진행 과정을 주장을 할 때, 그들만의 이제 어느 시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력을 느끼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신반의 단계라고 해서요. 의문을 던지는 단계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상대인가? 이게 뭐 꼭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만이 아닌데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단계가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해서 교제하는 단계. 교제를 하다 보면 실질적 친밀감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강한 친밀감에 느끼는 단계가 오고 어 이제 결혼을 해도 될 것이냐 그래서 결혼을 약속할 단계로 이렇게 확신이 서는 이제 이런 단계로 이성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어, 이성 교제를 하면서 결혼의 확신까지 이렇게 드는 단계별 구분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거는 꼭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이성 교제를 하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청소년의 성문화를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래요. 적법한 부분이 위법하고 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느냐 문제하고 또 이제 정당하지 않느냐 정당하냐의 문제하고 이 차원보다도 더 바람직한이란 용어는 좀 더 뭐랄까 목표 달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이상적인 것에 더 기대 가능하거나 그래서 바람직하다 말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성문화는 이러이러하면 더 좋겠다 이런 우리가 바람한다 희망한다 하잖아요. 기대한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이것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 다 포함되고 적법하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좀 더 나은 방식이 뭐가 있겠느냐 좀 더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이런 이제 측면에서 바람직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바람직하다는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보통 위법 위법하지 않다. 그게 이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쓰죠.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정당성의 문제는 또 약간 다른 차원의 아주 정의로운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나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그 바람직이라는 용어가 약간 이제 건강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직한다는 건 기술적이거나 비기술적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돼야 되겠죠.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누구보다 더 청소년들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것을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건 너무 이제 이것은 그 하등한 하급의 일종의 전략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접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해한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럴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일탈적 성문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대항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접촉을 해도 비판적 힘을 기르도록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전략적이라는 건요, 장기간의 계속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말하는 겁니다. 전술적이라는 거, 우리가 전략과 전술은 다르죠. 전략은 항상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장기적 일종의 플랜이고요. 전술은 그때그때 다른 이제 맞춤형 그때그때 다른 대응을 전술적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대응은 아주 장기간 포석을 가지고 이런 사이버 공간의 일탈적 성문화를 보더라도 비판적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청소년들의 성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굉장히 건전하다. 건전하다는 게 건강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청소년 성상품화의 근절의 문제는 일단 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의 원칙을 정해놓고 TV나 뮤직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포되는 청소년의 성상품화의 그런 어떤 광고, 그런 유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총체적으로 일종의 어, 근절한다는 것은 막는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것도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가장 빠르게 접촉을 하고 접촉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자 이건 잘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다른 방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대책을 총력을 다해서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사춘기 시작과 이성교제가 상당히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저연령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따로 띄어서 그 부분만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규 수업에 아주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정규 수업에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죠. 학습 프로그램에 넣어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항상 이게 건전한 성의식과 성가치관 확립은 따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교육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기 수업 과정에서 그걸 녹아내서 결국은 이게 어, 자연스럽게 학습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 그것이 이제 잘 이루고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바람직한 이성 교제 문화가 건강한 이성 교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문제 행동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서로 인식의 전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이성 교제를 어,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문제 행동이다 이렇게 아예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청소년이 성취해야 할 과업이다. 이성 교제를 통해서 성 정체성을 빨리 형성을 제대로 올바르게 형성해야지만 성인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선정하고 결혼에 대한 이미지나 사랑에 대한 이미지들이 상당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어, 이게 자연스럽게 과업으로 청소년 과업으로 성취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성교제에 관련된 생각과 갈등이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과정에서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건전한 성의식과 성가치관의 확립도 중요하고, 특히 부모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주변의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지도자들과의 이런 의사소통, 그 소통과 자유로운 공감, 그리고 그런 분위기 조성, 일종의 그런 이제 그 생태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청소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바람직한 성 문화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 성과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6강 제1교시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것으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